네, 안녕하세요. 산진이 출판사 이소영 편집자라고 합니다. 저희 인터뷰로 만나는 태국민주주의 북토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유 참석이니까 앉아서 편하게 듣다가 또 자유롭게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어, 먼저 태국 정치 연구자이자 이제 인터뷰로 만나는 태국 민주주의를 쓰신 이정우 선생님께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정치를 연구하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태국, 사실 태국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은 뭐 태국 하면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태국 정치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출간도 해주시고 또 태국 정치의 이런 현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국 하시면은 다들 제 생각에는 이 도수전에 계신 분들 중에서 50% 정도는 갔다 오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방콕이랑 파타야에 갔다 왔었는데 태국에 이렇게 뭐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태국 정치를 생각하신 분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태국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왕실이 있는 나라고 왕실과 군부의 힘이 굉장히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만큼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과 민주주의를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태국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태국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국은 자신에게 관광의 장소가 아니라 친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태국 정치를 처음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2020년, 2021년 시위를 크게 봤을 때입니다. 사실 태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존재를 하는데 한국처럼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정이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좀 이렇게 뒤에서 뭐랄까요, 약간 조종되는 약간 이런 곳인데, 그래서 군부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이제 일당이 되거나 이러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일어났던 시위는 그런 그 해산에 따른 사람들의 불만이 사실 터져 나와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참가를 했고, 다만 이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시위를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직접 이런 높은 분들을 비판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처벌을 하는 법이 이제 왕실모독죄입니다. 형법 112조 왕실모독죄인데요. 지금 이제 그리고 112조 그리고 형법 116조 선동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실모독죄 선동죄로 의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대항을 하는 친구들을 이제 제가 직접 어쩌다 보니 가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니 하면서 이제 쓰게 된 책이 이 태국민주주의, 인터뷰로 만나는 태국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연구자로서 물론 거리를 두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점점 라포를 쌓게 되고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저의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이 된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더 가까이서 보고 나니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태국 정치 연구자이지만 또 동시에 그냥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제 친구들, 태국에서의 제 동료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더 집중을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이었죠? 네. 그 아나콘 마이당이 네, 아나콘 마이. 해산됐던 게 그게 새로이 좀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등장한 진보 정당인데, 아나콘 마이당이 해산됐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크게 했었는데, 그때 그 기사가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됐었어가지고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아나콘 마이당을 이어서
설립한 까오클라이당. 까오클라이당이 이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했을 때는 큰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맞습니다. 하시면서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태국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생각해 보신 분은 있으실까 싶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편집하면서야 태국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가 있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태국은 왕국입니다. 태국의 헌법 제1조도 태국은 불가분의 왕국이다라는 게 이제 1조고요. 그리고 2조는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헌법 2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좀 다르죠. 결국에는 왕실이 어쨌든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이런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태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결국 왕실의 입맛에 맞는 약간 이런 정당이 나타나면은 해산되고 또 다시 나타났다가 해산되고 약간 이런 거를 반복하는 정치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어쨌든 그 정치 체제상 태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1인 2표제입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당 비례대표제. 그래서 지금 사실 정당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정당 비례대표제 상에서는 그 뭐랄까요, 그 개혁정당이라고 불리는 아까 언급해주신 까우클라이당, 그리고 지금 이름으로는 프라차촌당이라고 하는데 그 프라차촌당이 어쨌든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구에서는 사실 지역구는 좀 금권주의, 여전히 좀 지역구에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좀 뇌물도 주고 매수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여전히 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이 좀 승리를 하는 약간 이런 형태지만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개혁 정당이 1위를 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혼재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수 정당인 폼자이타이당이 1위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총리가 지금의 총리인 아누틴 찬위라군 총리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드리자면 어쨌든 태국은 형식상으로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고 또 선거도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뭐 애초에 개혁정당이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 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높으신 분들, 왕실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산이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정치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국가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하셨던 그 쿠데타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책에서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까지 몇 번의 쿠데타가 있으셨다고? 1932년 이후로 지금까지 19번, 총 19번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1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그 태국 정치의 악순환, vicious cycle of Thai politics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이제 선거를 하죠. 근데 선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뭔가 군부나 왕실이나 이런 데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이 또 약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선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선거를 하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원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오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순환이 사실 악순환의 시작은 1957년도 쿠데타, 그죠? 1957년도 쿠데타 때부터 마지막 쿠데타가 2014년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배경도 마찬가지고 이 책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왕실 모독죄인데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왕실 모독죄는 왕실을 좀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왕실을 비난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제 뭐 투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 책에서 인터뷰에 뭐 주변 사람들도 왕실 모독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소송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왕실모독제가 결국에는 이걸 개혁하고자 많은 정당들이 들고 나왔지만 그게 잘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왕실모독제를 개정하거나 혹은 왕실개혁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정당들이 예컨대 그런 공약을 내세운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2023년 총선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게 그 까우클라이 당이고요. 근데 까우클라이 당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 보수 정당이나 아니면은 보수주의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가지고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꼭 그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거나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릴 때 어떤 그 조건을 이제 다느냐면 이러한 그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태국의 그러니까 헌정을 어기는 거다. 헌정을 위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태국의 헌정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결국 왕실을 그러니까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포인트인 것이고 그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결국 침해하기 때문에 이 정당은 해산당해서 마땅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왕이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왕에 관련된 이런 비판점들, 그리고 그 반대파들, 이런 반대파를 이제 좀 처벌하는 그것을 이제 약간 이용을 해서 이제 처벌하는 그 법 조항이 이제 왕실모독죄 형법 11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그 형법 112조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들 아니면 조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법정을 모니터링하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형법 112조의 그 법정에서의 그 적용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 112조나 116조나 아니면 컴퓨터 범죄법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쨌든 태국 헌정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애초에 112조 때문에 들어온 건데 당신 그러니까 유죄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뭐 판사들도 그렇고 잘 그 피의자들 그러니까 법정에선 피의자인 거죠. 피의자들의 그런 그 증언이나 혹은 피의자들의 신문이나 뭐 이런 걸 어쨌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지점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아주 여러 단체, 뭐 태국에서 아일로라든지 아니면 TLHR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떻게 그 112조에 의해서 이제 기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법적인 이런 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단하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제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인권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또 도와줄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법 112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2020년과 2024년에 시위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이런 왕실모독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대의 힘이 좀 약해지고 와해된 결과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입헌군주제가 있는 국가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왕실의 뭐 권력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왕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 지지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실제로 책에서도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뭐 2030의 젊은 세대들과 또 5060 이상의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왕실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0대에서 60대가 가지고 있는 왕실에 대한 이 관념은 사실 저는 좀 공포에 의해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민주화가 될 법한 혹은 그런 많은 시위들이 일어났던 게 태국 역사상 대략 한 4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1973년 10월 14일의 시위고, 그리고 1992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위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시위들, 아까 말씀드린 1976년, 92년, 2010년, 이게 솔직히 다 마무리가 학살이었습니다. 마무리가 학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게 지금은 사실 많은 이런 자극제가 되고 뭐 지금은 어쨌든 이런 기억을 하기 위한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시작된 거는 88년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광주 청문회가 사실 없었으면 그 이전에 이제 그런 피해자분들이 이런 분들은 사실 침묵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군부 독재가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76년도의 생존자들도 그렇고 92년도의 생존자들도 그렇고 그런 뭐랄까요. 그 세대 전체로서 세대 코호트로서 이제 경험하는 그 공포감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상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976년도 10월 6일에 탄마사대에서 일어났던 학살은 처음으로 이제 뭐랄까요, 기념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추모의 그런 이벤트들 그게 처음 일어난 게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96년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통차이 위니자군이라는 교수, 위스콘신대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시에 1976년 당시에 탄마사 때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분의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 96년도에 이제 그분이 생존자로서 이거를 회고를 하고 기념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걸 나서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기억을 왜 추모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위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Z세대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공포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만으로 예컨대 만약에 뭐 시위를 하다가 뭐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까 이 지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애초에 그런 공포가 있어서 움츠러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지점이 지금 Z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확실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터뷰를 했을 때도 Y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Z세대와는 다르게 약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계속 인터뷰를 하다가도 쿠데타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근데 이 책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Z세대의 특징은 애초에 시위를 나가서 일단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좀 뭐랄까요 자기 검열하게 하는 이런 게 Z세대에는 어쨌든 세대적인 경험으로서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Z세대가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왕실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Z세대와 그런 특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건데 어쨌든 그런 공포감,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지점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점이 우리나라 노동청년 그렇죠. 비슷한 지점이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은 이후로 사실 세대를 불문하고 다들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공한 민주화의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는 사실 1987년도 이후를 지나면서 지금도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질을 어떻게 이제 더 늘려나갈 것이냐, 더 좋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확 쏟아져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사실 1976년도 학살은 지금도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공식적으로는 뭐 40 몇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 200명, 3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도 100명이 넘게 죽었고 2010년도에 진압했을 때도 100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 어쨌든 한국은 그런 성공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태국은 그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바탕이 자기 검열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좀 Y세대 이전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포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저하게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과 자유로운 그런 입장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왕실 개혁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이제 그 계엄 때 전 세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성공한 민주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그렇게 행동은 났었지만 당장 그 계엄령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2030 세대와 그 이상의 세대가 느꼈던 감정에서는 저는 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질적인 공포를 확실히 저나 이제 같은 동료 편집자들은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태국의 세대별 공포감에 대해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책에서도 인터뷰이들의 말씀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또 특히 인상 깊었던 인터뷰이 중 한 분은 고등학생 인터뷰인데, 방금 말씀하신 특징 그대로입니다. 정말 나서서 이제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뭐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가장 이제 마음속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았던 인터뷰가 있다면, 네. 한 2명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명, 사실 한 3명? 되게 많아요. 물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제 정말 계속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고등학생. 그죠? 왜냐면, 아니, 이런 고등학생은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약간 어쨌든 평온한 상태에서 좀 부모의 케어도 좀 잘 받으면서 보살핌도 잘 받으면서 그런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뭐랄까요, 자기 정치적인 정향 이런 거를 이제 좀 탐색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주위 동료들에 의해서, 왜냐면 활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기 주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더더욱 좀 더 그 뭐랄까요, 비판적이게 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물론 결국 이 태국이란 배경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대체 무슨 나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땐 괜찮았는데,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집에 오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런 학생을 내 주변에 내 조카가 이런다면 어떨 것인가,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인터뷰 대상자는 아니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수감자였던 그 카논 시라pop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제가 그 태국 교도소에 면회도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같이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은 인권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사식도 넣어주고 뭐 책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의 그런 옥에서 이렇게 수감 중인 이런 생활을 그런 감정적으로 혹은 뭐랄까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역시 버티는 데는 결국 주위 사람들의 이런 도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더더욱 좀 많이 그런 지점들이 그저 많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원래 이런 뭐 인터뷰나 연구도 논문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대중을 위한 교양서로 먼저 내게 되신 것도 본인이 이제 인터뷰 이들을 보시면서 당장 이제 내 연구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한마디 해달라는 거 좀 거절하시긴 하셨는데, 이 자리에 그 책의 인터뷰이 중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터뷰 예, 괜찮아요. 께서는 한국에서 지금 유학 중이십니다. English? Yeah. So, hello. So, when I was interviewed about this book, then I feel very relieved that I feel like, okay, there's still so many people want to listen to what we have been through in Thailand. And at that time in 2020, I feel like
it was one side very traumatizing, but another side it also one of the brightest moment in my life when I got to talk about politics with my friends, when we eating, when we walk to school, when we go to Taekwondo, or when we like go to cafe, we talk about like politics all the time, and then I feel like, oh, this is like one of my everyday life. And after 2020 passed and I came to Korea, I met so many international friends and I trying to talk with them, I trying to know about like their background, which is like, oh, how about your politics? How about your hometown? Like, is there anything that you're trying to like fighting for? And I learned that some of them were really open, but some of them denying to say it. So I feel like, oh, so it's not normal to talk about this kind of like somehow like taboo in the society. So I feel really grateful for this book, and I feel really grateful that you decide to publish this book, and for the publisher as well that like give this opportunity for like publishing this book. And I like the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태국 정치 현실. I like this kind of concept. Like you will probably know about like Thailand, really beautiful beaches, Bangkok, building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so many traumatizing things or so many like another side of reality that people normally don't talk about. So thank you so much. 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네, 그 제가 다 이렇게 옮기지 않아도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느끼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태국에 많이들 갈 때 태국이 어떤 정치적 현실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이 책을 또 읽어서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태국 시민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또한 이제 서로 이제 거울처럼 이제 영향을 받고 교류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더 우리가 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은 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도 좋은 책이지만 좀 입문용으로 알기 쉬운 책을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요. 입문용으로 사실 국내 태국 연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태국 정치에 대한 입문용으로, 왜냐면 태국어과가 지금 전국에 2개밖에 없거든요. 부산외대 태국어과가 있고, 그리고 한국외대 태국어과가 있습니다. 태국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분들이 이제 집필하신 태국 정치 서적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조금 딱딱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는 한 텐데,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책이 그 어느 출판사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혹시 탁신 치나와츠라는 정치인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1990년대 초에 나타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좀 더 어떻게 왕실과 그런 정당과 이런 관계가 좀 생기기 시작한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탁신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즈니스인, 그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좀 정치를 약간 좀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 태국의 좀 유명한 학자 중에 크리스 베이커 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아마 번역본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어요. 탁신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쨌든 1990년대 이후로 어쨌든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나타난, 군부의 반대급부로서 나타난 그런 정당이 어떤 정당의 배경이 있는지 그 지점에 있어서 아마 좀 알기 쉬운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뭔가 있을까요? 그 이외에 사실 국내에 나와 있는 태국에 관련된 얘기는 뭐 태국 음식에 관련된, 그죠? 그리고 뭐 있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 태국 문화 혹은 태국 그런
왜냐면 지금 최근에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그 태국 미술 명품전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태국 문화에 대한 책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께서 태국 정치사 관련 책을 번역하고 있다고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지금 제가 태국어로 된 이제 그 태국 정치사 책을 그 쭈라롱건대 그 교수로 계시는 분의 책을 지금 사실 태국어 책을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태국어가 약간 짧긴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늘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마지막 챕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번역이 돼가지고 어딘가에서 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또 그런 책으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어서 태국을 아는 것도 좋지만 또 선생님께서는 태국에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도 주고 계신데요. 그 망명하시는 분들을 좀 재정적으로도 돕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돕고 계신다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래도 형법 112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예컨대 112조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보석을 잘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보석이 나오는 비율이 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망명을 타진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정말 내가 부유하거나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내 고향과 내 친구들을 두고 다른 나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평생 자기 고향에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망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꼭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고도 결국 그 친구들이 계속 뭔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놓지 않는 이런 활동을 어쨌든 좀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밴쿠버에 주로 이제 막 몰려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러 작년 4월에 또 밴쿠버에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밥도 먹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태국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을 꾸리고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계속 연락도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의 삶을 어쨌든 계속 응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가들에게 꼭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이제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북토크 앉아서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이제 태국의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마무리하기 전에 좀 객석에서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정치계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같이 갔던 것 중에는 이제 종교계나 아니면은 뭐 예술 문화계 쪽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문학적 논의를 통해서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태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고도 아니면 문화나 사회적인 여러 방면에서 또 많은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 이제 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투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문화나 사실 저항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왜냐면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문화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역시 음악이나 어쨌든 미술의 측면이 정말 크고요. 그리고 연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방면에서 과거에 대해서 논합니다. 다만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형법 112조 이런 거를 다루는 것보다 예컨대 그 최근에 있었던 뭐 연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 이제 망명한 옛날 활동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는 이런 연극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음악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좀 유명한 뭐랄까요, 이런 밴드 중에서 이제 더 커머너 밴드라고 작년에 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그런 민주주의 관련된 콘서트를 했었을 때 그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이제 뭐랄까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그 비유가 있어요. 해리포터의 비유, 볼드모트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볼드모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유노후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기 뭐랄까요 그 무서운 마법사를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높은 분을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또 하는 게 사실 2022년도에 좀 유명한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 그런 비유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이제 좀 이런 뭐랄까 비판하는 음악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방콕에 이제 좀 많이 힙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뭐 구석에 있는 이런 갤러리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또 이런 저항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 사실 모르겠어요. 영어 자료가 아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가셨을 때 그런 데도 한번 들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저작권 미팅을 태국 출판사랑 가졌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로 만나는 태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책을 2권 추천해 줬는데, 하나는 해산됐던 정당 까오클라이당의 이제 그 대표이고 총리가 원래 됐었어야 됐는데 총리에 못 오른 피터 름자르낫? 네, 피터 름자르낫의 회고록 자신의 에세이 그거를 하나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왕실 모독죄로 망명을 갖고 다시는 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교토대 교수로 있는 분의 에세이를 추천해줬습니다. 그게 악잔파윈, 그 그죠? 무슨 뭐 고독한 외계인인가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데 직접적인 왕실 비판이 있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어렵지만 에둘러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교토대 교수로 계신 분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태국에 뭐 왕실 모독죄로 뭐 와해가 되고 있고 뭐 이제 시위대가 흐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가장 이제 따뜻하게 다가왔던 거는 선생님이 준비하신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생각했을 때 태국의 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내가 죽기 전에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자들에게는 확실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도 그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막간으로 이제 저희 출판사 홍보 타임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또 번역하신 신간이 나왔어요. 요것도 동남아 문제를 다룬 스캠이란 책인데요. 책 한번 이제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캠 서적은 그 호주와 중국과 그리고 유럽에 이제 기반을 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스캠 단지의 기원, 그 범죄 네트워크의 기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스캠을 당해가지고 스캠 단지 안에서 고문도 당하고 이랬던 그 피해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범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스캠 단지가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온 메커니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도 그렇고 대응을 그냥 캄보디아 정부가 잘못한 거다, 혹은 캄보디아 정부가 무능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주변에 그 범죄 단지로부터 이렇게 결국 그 범죄 단지가 있으면 그 주변 커뮤니티도 그 범죄 단지로 인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지점도 있고, 그럼 결국엔 그렇게 형성된 커뮤니티가 조직적인 범죄에 또 어쩔 수 없이 연루되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물론 범죄학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범죄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또 정부 간의 협력이 또 가능한지, 이 지점에 대해서 또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책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서점에 등록 안 되어 있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북토크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인 받으실 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